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인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죽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혜다락방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전공은 종교학입니다. 그리고 학부 전공은 역사학을 했고 81년부터 종교학을 가지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학위를 종교학을 했고 92년부터는 이화여대 한국학과에서 네. 한국 문화나 종교에 관해서 한 30년 정도 가르쳤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네. 조용히 삽니다. 교수님께서는 40년 가까이 죽음을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거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네. 죽음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종교와 죽음이라는 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네. 인간이 죽지 않으면 이게 종교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까지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네. 됐냐고 그러길래 거기 관심 없으면 어디 관심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게 죽음학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학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후세계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는 세상은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고해 아니에요, 고해. 고통의 바다. 여긴 싫어요. 좀 지금 그 삶을 넘어서 있는 세계, 과연 어떤 것일까?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윤회를 얘기를 하니까, 네.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후세계까지 연구를 해오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 삶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죽음 좀 두렵고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나면은 죽음 자체는 그렇게 두려울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많은 신비가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죽음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혹은 죽음은 달콤한 키스와 같다. 이런 식으로 좋게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 그렇게 두려울 것은 아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그건 있을까요? 이제 다음 강의를 들어야 돼요. 네. 이번 강의는 네. 죽음,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임종하는 단계 과정에서 네. 어떻게 준비해서 존엄하게 우리 삶을 마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실제적인 강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임종까지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좀 더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겠군요. 최준식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 그러면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딱 언제 죽잖아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전 과정. 대체로 의사들은 말기질환 상태라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시한부를.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 외면, 부정, 그다음에 혐오,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야, 재수없어. 죽음 얘기하지 마 이래.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그때 가면 늦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제 끝난 다음에 문제예요. 가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분들의 이 슬픔, 아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또 의미가 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부터 4번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은 임종학,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1981년도에 미국의 종교학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제 종교학과에서 학부에 과목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과목이 있는데, Human Death and Dy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죽음과 dying, 그래서 이게 왜 dying이 들어갈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하면은 인간의 죽음과 죽어감.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딱 언제 죽잖아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전 과정. 그 다음에 장례, 재례, 또 뭐 환생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죽어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종인데 뭔가니 말기 질환을 선고받고 죽기까지의 과정. 이 말기 질환이 뭔가 하니 이제 다시는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대체 의사들은 말기 질환 상태라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시한부를.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쪽 문제가요.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밖에 안 겪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나 배우자, 그게 죽음밖에 없잖아요. 아이, 자식들도 있겠죠.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잘 알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저는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 제 동창을 만났어요. 굉장히 오래 만나서, 야, 뭐 하냐? 그러니까 음반을 만든대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돈을 벌게 해줄게. 근데 돈을 벌게 해준다니까 이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뭐냐고 그래서, 야, 나하고 같이 죽은 음악을 만들어 보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가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이제 무슨, 식물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나중에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 때 과연 인간에게 남아있는 감각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청각. 청각은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코마 상태라도 저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세요, 그분들이. 말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 네. 그래서 그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 음악이에요, 음악. 자기가 어렸을 때 들은 음악들을 들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야, 재수없어. 죽음 얘기하지 마. 이래.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야, 너는 안 죽냐, 임마? 그랬더니 죽은 건 그때 죽을 때 가서 보자 이거야. 응?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가면 늦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임종 지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 외면, 부정, 그다음에 혐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조화적이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을 잘 정리하고 임종을 맞이해야 되겠다. 근데 정리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 가족한테는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뭐죠? 제일 혼란 주는 게 뭡니까? 아시죠? 뭡니까? 다 돈이에요, 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인간은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예? 저희 부친 임상 침상에서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매장, 화장, 이런 장례법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라.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정리를 안 하면.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방법, 방지하기 위해서 2가지를 확실히 해놓고 가야겠다, 우리가. 이제 임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가지. 유언장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길어요. 두세 번 거는. 유언장부터 보는데, 유언장은 지금 의식이 있을 때, 멀쩡할 때 써도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써서 바꿔도 괜찮고. 네.
근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나중에 이제 그 말기 질환 상태 들어가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임종하고 난 다음에 통장은 가족들에게 물질을 남기지만 돈을 남기는 거니까 유언장은 가족에게 마음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그걸 이제 동감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유언장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유언장에는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된다. 자기. 네? 알겠어요? 컴퓨터로 무슨 뭐 출력해서 이거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출력했다면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꼭 반드시 들어갈 5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들어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이 들어가고 날짜, 주소, 성명, 그 다음에 날인. 도장 찍는 건데 뭐 인감 도장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히 적어야 된다. 주소로 쓰다가 말면 그것도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잣집 이해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백매덕을 학교에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이제 자식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유언장이 개봉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한테 수억은 떨어지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유언장을 싹 뒤져봤더니 아버지가 도장을 안 찍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누가 이겼게요? 자식들이 이겼어요. 네.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언장 내용, 뭐 이제 임종 방식,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임종 방식 보는 거 아니, 난 어디서 죽겠다. 병원이냐 자택이냐. 근데 요새는 뭐 다 병원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아파서 죽기 때문에. 내 장지, 나 어디에 묻히겠다.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 말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장례 방식,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목장 다 아시겠죠? 여기 해양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양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장해가지고 바다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원래는 불법인데 인천 월미도에서 배 타고 나가서 뿌린 데가 있대. 전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미리 밝히냐고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게 안 밝혀놓으면은 뭐 큰아들은 불교 신자고 둘째 딸은 기독교 신자고 여기서 또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밝혀놔야 되겠다. 또 장례식 디자인 이건 이상적인 경우인데 자기 장례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조사는 누구 하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누가 부르면 좋겠고 이런 거 얘기인데 이제 한국서는 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해야 제대로 되겠다. 근데 자손들에게 제사나 추모제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아니면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겠고. 유산 상속이 문제거든요 이게. 네. 이건 정말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건 마음대로 본인이 하지 마시고 미리 자식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유물, 어떤 유물은 누구한테 주겠다 이것도 밝혀야 되겠다. 그다음에 재산 기부, 나 어디에 얼마 기부하겠다 밝혀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융 정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은행에 내 돈이 얼마큼 있다. 이거를 그 은행하고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여기서? 네? 비밀번호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거 안 적어놓으면 못 찾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들이 애가 타겠습니까? 이거 우리 돈인데 이거 말이야. 네? 근데 방법은 있어요. 나중에 뭐 금융감독원 이런 데다가 사명 진단서를 내면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종 금융 정보,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이나 펀드 들었던 거, 또 부동산, 내 땅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놓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남기는 글, 이걸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평생 자식들한테 위안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글들, 이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 제가 한번 유언장에 실제 예를 드는데 마지막 그 남긴 글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이 해운 무슨 회사 회장이라는 분인데 아주 90년대 말에 썼는데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장기와 시신은 그냥 대학병원에 기증을 해라. 그다음에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물론 화장하고 해양장을 하고 자기 이제 해운회사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 이거예요. 왜? 며느리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혼 횟수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싸우니까. 미리 다 이 양반이 아시고 이제 예견하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그날 간단히 묵념을 하고 가서 뭐 식사해라. 그것도 너희 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야, 이 양반 어떻게 이렇게 선진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일본 사람 경우인데 또 사장인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고 고칠 수가 없다 했더니 생전 장례식을 했어요. 1000명의 지인들 불러놓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그동안 살았던 경력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거기만 있냐, 한국에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그 70, 80 다 된 노인 그 할머니가 쓴 유서인데 참 구구절절 좋아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고마웠네. 또 중간에 보면은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해준 것도 자네들이었고, 또 특히 내 남편을 잃고서는 힘들어할 때 자네들 덕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뭐 큰아이 얼마나 힘들었니? 맏딸 노릇 버거웠지? 또 막내한테는 뭐 어미 곁에서 이게 젖이 안 나오는데 또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절절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좀 눈시울 뜨거워지는데, 그럼 자식들은 저 위원장을 가지고 평생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의미를 남기라 이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자식 부모가 가까워도 못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이거는 너무 길어 이게. 원래는 사전 의료의향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초기에 이 만드는 시민 모임을 같이 공동 대표로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건 뭔가 하니 마지막에 그 우리가 이제 그 교통사고라든가 혹은 병이 위중해가지고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잖아요. 이럴 땐 내가 어떤 의료를 받겠다 말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본인이 밝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의료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위급죠. 119 차를 타서 인공호흡을 꽂았죠. 그 다음에 못 빼요. 의사들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따라서 미리 써놓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간단해요. 이게 나 자신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거 쓰는 이유는 이제 못 고치잖아요. 예? 불치병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만. 예? 그래서 미리 써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또 이게 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그러는데 이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세 살던 사람 월세로 빠지고 말이야. 자식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돈 갖다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겠다. 네? 이건 너무 이건 이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이제 이거 우리가 존엄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안 받고 편안하게 가는 죽음을 존엄사라고 그러는데 2009년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어떤 할머니가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이런 의향서 쓰지 않고. 근데 병원에서는 뺄 수가 없는 거야.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를. 자식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병원하고 이제 같이 짰다고 그럴까? 병원을 고발해라. 재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판단 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 할머니 본인이 자기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말을 많이 남겼대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재판부에서 인명치료 중단. 그래서 이제 이게 최초의 존엄사가 된 경우인데, 이 양반이 이거 떼고도 6개월인가 9개월인가 또 많이 사셨어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관 이의적 문제가, 제일 문제는 연명치료 할 때 제일 문제는 뭐다? 본인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여기 들어가죠. 호수 여기 들어가죠. 인공 투석하고 이러면 말이죠.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절대 효과 아닙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의 도리가 마지막까지 치료해줘? 해서 나면은 상관이 없어요. 안 낫거든요. 안 되겠다. 그리고 평생 쓰는 의료비 가운데서 절반을 죽기 전에 한 달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 3일 동안에 전체 의료비의 25%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갖다 버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발 막아봐야겠다. 이게 작성 요령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서류가 있긴 한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정말 엑기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노할 거. 심폐소생술. 이거 심장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갈비뼈 다 나가요. 네?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인공투석. 이거 피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항암치료.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진통제. 말기가 되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네? 이게 아픈데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여러분들 얘기해요, 지금. 네? 근데 진통제가 뭔가 아니 몰핀 같은 이런 마약이에요. 그걸 제대로 쓰면
진통의 70~80%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잡으면 정말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검색창에다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쓰면 거기 다 나옵니다. 어디 정부의 무슨 보건복지부에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기 또 서류 보내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다른 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곧 죽는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 말기 질환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 근데 이제 말기 질환이에요. 이럴 때 반드시 본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네? 말기 질환을 선고받았을 때 이제 뭐 의사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고, 가족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말기 질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과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두 가지 고통으로 크게 이제 괴로움을 겪는데, 하나는 그 육체적인 고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잡습니다. 그다음에 고독, 혼자 가는 길, 이것 때문에 이제 고독 이런 거는 가족들이 해줄 수 있다.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가족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가실 때 이걸 꼭 실천하셔야 돼요. 항상 당사자가 존엄하게 임종을 마칠 수 있도록 의견을 통일해야 되겠다. 무슨 심적으로 어떤 고통되는 이런 일들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배우자든지 나는 그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거. 그거를 확신을 줘야 돼. 왜? 혼자 고독하거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프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자식들은 옆에서 계속 끝까지 갈 거고, 가신 다음에도 아버지나 어머니 계속 기억하고 항상 같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계속 대화하고 만지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이 있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전에 아버지 왜 이랬어요? 뭐 어머니 왜 이렇게 트집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인 거. 또 종교가 있다면은 그분이 좋아하시던 구절을 읽어드려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주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들려주면 안 돼요. 50분 들려드리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제가 어느 책에도 안 나온 얘기, 제 책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제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그런 분들 말기 있는 환자한테 가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네? 이게 근데 우리는 첫 번이지만 듣는 분은 미안합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짜증이 나요. 그 한번 제 딸내미가 가서 제 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도 답답하게 누가 네 애미 딸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가서 먼저 저 셋째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에 되면은 막 여기가 병원이야, 뭐 집이야 말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병원이지. 핀잔 주시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혼자 뭐 대화를 하세요 또. 그래서 아버지 왜 이래? 그랬더니 야, 너 할아버지가 오셨어.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거 보고 무슨 헛소리예요? 이러시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뭔가 유명한 death bed vision, 임상 침상 비전이라 가지고 임종에 가까이 간 분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이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그런 대화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2, 3일 내로 가십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네. 절대로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에 임종이 다가오는 그런 암시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게 이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먹죠. 그럼 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맨날 누워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아버님 뭐 드시라고 차 하나보다 이렇게 그냥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 많이 먹으면 날 줄 알고. 그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자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많이 자요. 근데 그렇다고 아버지 그만 주무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자면 주무시는 데도 놔두고 깨면 깬 데도 놔두고 하늘 편하게 놔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 또 소변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서 그 짙은 녹차 색깔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순간이 뭡니까? 이제 그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막 숨을 몰아쉬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전통 가정에서는 막 울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디 가시냐, 뭐 우리를 두고 갔냐. 이때는 또 막 소리쳐 불러야 또 이게 그 효도가 되거든 또. 네? 근데 아는 분들은 절대 이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떠나는 분이 정신이 없다 이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몸을 탁 벗어야 되는데 옆에서 떠들고 그냥 막. 예? 근데 이런 못 믿으시겠죠?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데 제가 서양 사람이 쓴 책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양의 레이먼드 주니어,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를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써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 알린 사람인데 임사체험이라는 게 뭔가 하니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주변에 혹시 없으세요? 본인들이 또 그러신 분 없나요? 그 참, 한국에서 계속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이게 죽었다 살아나온 그 자기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체험을 얘기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떤 미국 할머니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나 이제 곧 다시 갈 텐데 요번에는 기도 좀 하지 말아라. 야, 지난번에 내가 내 몸을 떠나는데 옆에서 하도 니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혼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죠? 이번에는 조용히 나 좀 보내다오. 근데 이게 가능한 게요. 제가 이제 그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이라는 거는 에너지거든요. 일종의 에너지. 근데 우리 생각도 에너지다. 이 생각의 에너지가 영혼 에너지에 힘을 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힘들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 근데 제가 저기 선친들 보내보니까 저런 것도 없어요. 이게 임종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맨날 이제 하시다고 그래서 가보면은 또 살아나셔. 요새 의술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오뚜기 겉에 그냥 몇 번을 그러다가 이번엔 진짜 딱 한데 또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번도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새벽에 왔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못 봐요. 그리고 들어봤더니 뭐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쭉 떨어지면서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서울대 의대의 허대석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숨을 막 몰아쉴 때 말이죠. 너무 놀래니까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의료진 불러서 아까 얘기했던 심폐소생술 이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그럼 살아난대요. 일단 이게 심장이 움직인데 근데 몇 분 더 사는지 아세요? 20분 내지 30분. 전혀 쓸데없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갈 때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하시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냥 끙끙대고 왜 그러니 죽음이 무서워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응?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현세 중심적으로 아까 초기에 우리 아나운서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랬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거꾸로 매달아 살아도 여기가 좋다 말이죠. 예? 개보다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좋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여가 좋대. 예? 그래서 신과 함께 영화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상이 뭡니까? 7번 재판 다 끝나고서 상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다 끝나고서 이제 최고의 상을 주는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그래서 다 2천만이 본 영화인데
근데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환생이에요, 환생.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여기 좋아요, 이게? 여기 생사, 고통, 고통의 바다인데?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교 때문에 이 사후생에 대한 그 개념이 없거든요. 유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안 나가려고 이 분이 끙끙 대더래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분이 좀 아시는 분이라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어디 흰 빛이 보이시죠? 그때 따라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흰 빛이 나오고 거기를 향해서 간다고 임사 체험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조용히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이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럴 때 다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떤 인연을 이렇게 만나는지 모르지만 좋은 그 정보를 많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그 죽음학에서 그 중요한 주제는요, 이 사별입니다. 사별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기 이제 다 보내드렸잖아요. 마지막까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는 누가 담당합니까, 요새는? 아시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이 상조 회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요. 우린 그 개인 입장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장례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망 진단서 떼야 되지, 뭐 화장장 예약이니 뭐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너뛰고 이제 끝난 다음에 문제예요. 가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분들의 이 슬픔, 아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 한국에서 너무나 안 다루는 주제인데 천천히 보죠. 이 슬픔, 우리가 사별의 단계를 보면은 학자들이, 특히 서양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12단계, 10단계, 뭐 15단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3단계로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때 항상 드는 이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전도연 씨가 나왔던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왜 안 보셨어요? 그 영화가 왜 유명합니까? 한국 여자 배우로서 최초로, 그냥 배우로서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은 영화 아니에요. 전도연 씨가. 그래서 대단한 영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뭐냐? 밀양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밀양이라는 게. 전도연 씨가 이제 자기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유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영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죽은 다음에 그냥 그 집에 살더라고요. 그거 틀려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레슨을 또 시작을 해요. 근데 저것도 아니다 말이지. 왜? 자식이 죽으면 아시잖아요. 어디다 묻어? 어디다? 네. 평생을 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 죽으면 몇 년? 1년. 사별. 배우자 죽으면 몇 년? 3년. 이 평균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식은 가슴에. 왜 그래요? 자식이 나기 때문에. 내가 낳아서 길렀잖아. 특히 엄마들은 길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집에 그대로 있으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서 문달달 나와서 엄마 밥 줘라고 그럴 것 같고, 또 3시쯤 들어오면서 학교 또 밥 달라고 그럴 것 같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 못 살아요. 다 이사 갑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못 해요. 아무 일도. 1년간 아무 일도 못 해요. 네? 힘들어서. 슬퍼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충격과 좌절의 단계, 부정의 단계. 저거는 대체로 한 몇 주 내지 뭐 한 달 정도. 이때는 부정의 단계는 뭔가 하니 너무나 급작스러운 지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죽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혼절하고 말이죠. 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네? 집중력 저하, 무감각, 무기력, 실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이 상태가 한 1개월, 2개월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자, 그게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 고독과 우울의 단계.
이제 일상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노상 고독하고 우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셨어. 노상 어머니 생각만 하고 어머니 유품만 맨날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응? 누가 같이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도 싫다 그러고 말이죠. 옆에서 아무리 뭐 좋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고 농담을 해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제일 그 문제는 제가 오늘 자살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 가족 가운데서 자살 환자가 있을 때는 그런 가족, 유가족에게는 자살 율이 보통 가족보다 7, 8배 높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도 죽어서 내 죽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런 충동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경우를 봤더니 자매인데 아버지가 자살을 죽었어요. 근데 자매가 서로 두세 시간마다 서로 연락을 해. 왜? 그 사이에 하나라도 또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자적 그쪽 굉장히 그 심한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고독과 한 슬픔에 빠져서 한 7, 8개월 정도 긴 기간이 지나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 정도지 이것보다 더 많이 가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때 또 전문가한테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단계, 수용과 적응의 단계.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과 감정의 연을 끊는 거예요.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끊고 생각은 하되 내가 내 삶에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이런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주위에서 뭐 농담을 하면 뭐 피식 웃기도 하고 또 친구가 뭐 영화 구경 가자 그러면 거기도 같이 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만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것만 됩니다. 슬퍼할 만큼 슬퍼하기.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 안 슬퍼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정화가 안 돼요. 카타르시스가. 안 슬퍼하면 나중에 병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기. 당연히 고통스럽죠. 당연히. 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있지 말고 가능하면 자꾸 만나서 친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라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편지를 써서 보내든가. 그게 많이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일상생활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인과 행복한 추억을 더듬고 그다음에 영적인 관심.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실까? 사후세계에 있을까? 이런 관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관심을 더 키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 되겠다. 그럼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맞이해서 내 삶이 더 고양되고 영성이 발전되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웰다잉을 준비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임종을 앞둔 가족들이 뭘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잘 알아봤는데요. 사실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는 그 주변 분들이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문제가요. 네. 제가 강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겪는 거라 참 준비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밝은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도움 받는 게 그리고 책을 읽고서 미리 준비해야 돼,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주 면밀하게 한 2, 3개월 전에 준비를 해서 딱 현실에 부딪히면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그 상조 회사가 하라는 대로 막 해가지고 네. 나중에 다 후회해요.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말이죠. 미리 준비하고
또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상책이라. 이런 방송 좋잖아요. 이런 방송 네. 보시고. 네.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시간을 네네. 두고 천천히 준비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하실 때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인간의 죽어가는 과정이 이번 시간에 이제 임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임종을 맞이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주제라 네. 시간은 뭐 35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뭐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럴 것 같아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서만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뭐 이제 사후생이 어떻다는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이것만 해도 네. 흥미진진한 거 많습니다. 네. 정말 사후생이 있을까? 또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불교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는 중훈계라고 그래가지고 네. 중훈신을 가지고 중훈계에 있다가 다시 환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다음 시간 강의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네. 불교도들이 많이 보시니까 아. 많이 잘 받아주시겠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또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시간 강연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식 교수님과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